네, 이제 마지막 호흡계와 그리고 배설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호흡계와 배설계는 지난 시간 순환계에서 배웠던 이 혈액의 순환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잘 복습하셨겠지만 혈액의 순환을 간단히 먼저 한번 보고 그와 연결된 호흡계와 배설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혈액의 순환은 온몸 순환과 폐순환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혈액의 순환 과정에서 시작과 끝 부분들을 선생님이 각각 적어놨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건 뭐냐, 바로 이 혈액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물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온몸 순환을 끝내고 온 이 혈액이 온몸 순환에서 온몸에 있는 모세혈관으로 가서 세포한테 뭘 받아온다고 했죠? 그렇죠.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받아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노폐물을 해결하는 것이, 노폐물을 혈액 밖으로 배출하는 것이 바로 이 배설계에서 하는 역할이라고 했고요. 그보다 먼저 일단은 대정맥과 우심방을 통해서 우심실과 폐동맥, 즉 폐를 들어오기 전에 약간은 세포를 거쳐서 더러워진 그 혈액 속에 어떤 물질이 많다고 했죠? 그렇죠. 이산화탄소 미체, 즉 CO2가 많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폐는 마치 공기청정기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폐에 들어가서 호흡의 과정을 통해서 혈액 속에 많았던 이산화탄소는 몸 밖으로 빼내고, 그리고 다시 혈액 속으로 뭘 넣어준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폐를 통과하면 혈액 속으로 산소를 넣어주기 때문에 폐중맥과 가심방으로 흐르는 이 혈액에는 O2, 산소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폐에서 하는 것이 바로 기체 교환의 과정, 즉 CO2를 O2로 바꿔주는 이런 작업을 하는 게 폐의 호흡계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첫 번째로 먼저 저 호흡, 즉 혈액 속에 많던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폐를 거치면 산소로 더 많이 바뀌게 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흡계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로는요, 우리 호흡계에 해당하는 기관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볼 건데요. 간단하게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림이, 기가 막혀요. 그림이 기가 막혀요. 딱 보면 뭔지 알겠죠? 자, 일단은 맨 위에는 그쵸, 이렇게 코가 되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코로 공기가 들어가게 되면 그 공기는 폐와 연결된 기체가 드나드는 관이, 이 관을요 우리가 기관이라고 합니다. 기관. 첫 번째로 기관을 통과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 기관이 양쪽 폐로 나눠져서 마치 이 나뭇가지가 뻗쳐 있는 것처럼, 나뭇가지가 뻗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다고 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기관지라고 합니다. 기관지. 여러분 병원 갔을 때 기침 많이 할 때 보면 뭐 기관지가 죽어져 있다 혹은 기관지염 이런 말들 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 폐에 뻗어 있는 저기를 말하는 것이고요. 당연한 소리지만 이 두 개 덩어리는 폐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에 하나의 막이 있는데 우리 책에 따라서 나오는 이름들이 더 다릅니다. 선생님이 사용하는 선생님 학교의 교과서에는 이 막의 이름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바로 가로막이라고 되어 있어요. 가로막. 근데 일부 책 혹은 우리가 의학계, 일상생활에서 더 많이 쓰는 말은 가로막도 되지만 횡격막이라고 해요. 횡격. 됐죠? 횡격. 그래서 어찌되었든 호흡계에 해당하는 건 이렇게 기관지, 코, 폐, 가로막 이렇게 해당이 되겠고요. 그럼 호흡의 근본적인 목표, 다시 위로 돌아가서 호흡의 근본적인 목표는 뭡니까? 들어봤을 때는 뭐가 들어가죠? 그래서 호흡을 할 때는 우리 몸속으로 산소가 들어가고요. 인입니다. 그 다음에 후 할 때, 나갈 때는 뭐가 나가죠? 그렇죠. 우리가 숨을 내뱉을 때는 이산화탄소가 몸 밖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몸속에, 이 혈액 속에요,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 우리가 후 내뱉어서 가지고 있는 이산화탄소를 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숨참기 있잖아요. 숨참기. 굉장히 수영 선수는 또 오래 한다고 하지 마세요. 숨참기. 쓰러질 수 있으니까. 여튼 해서 숨을 참다 보면은 사실 그렇게 길게 참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길게 참을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산소를 들이마시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근데 그것보다는 몸에 가지고 있는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아지면서 뱉어야 되는데 걔를 숨을 참고 있으면 못 뱉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숨을 오래 참을 수 없다고 하고요. 요거는 하나의 지식으로서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호흡기에 해당하는 것들을 이렇게 봤는데요. 근데 여기서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이 기관지 끝에요, 폐를 이루는 어떤 세포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이렇게 공기주머니 같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교과서나 혹은 푸시고 있는 문제집 보면 더 자세한 그림이 나와 있을 텐데, 이 폐 안을 이루고 있는 기관지와 연결되어서 폐 속을 구성하는, 이걸 바로 뭐라고 부르냐면요, 확대해 볼게요. 얘를 확대해 보면 얘는 이렇게 다 연결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말 이 안에 공기주머니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폐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 안에 들어있는 이거를 바로 우리가 두 글자로 폐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폐는요 굉장히 많은 폐포가 폐를 구성하고 있고, 쉽게 비유를 하자면 그냥 하나의 공기주머니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을 때 이 폐포, 공기주머니를 통해서 이렇게 공기가 드나들 수 있겠죠. 이게 폐포고요. 폐포의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폐포는요 공기주머니이긴 한데 이 둘레를 누가 두르고 있냐면 바로 이 둘레를 굉장히 많은 모, 새, 혈, 관이 두르고 있습니다. 모세혈관. 그래서 마치 모양은 어떤 거냐면 이렇게 선물 포장, 둥근 선물을 상자를 포장한다고 할 때 끈으로 굉장히 많이 두르죠. 폐포도 그 끈이 마치 모세혈관이 되어서 폐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시면 여기로 가시는 거예요. 우리 폐에 혈액이 들어가면 분명히 이산화탄소가 많은 혈액이었는데 나올 때는 산소가 많아져서 나온다고 했죠. 그 과정이 바로 이 모세혈관과 폐포 사이에서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어려운 기체교환이라고 하는데요. 무슨 소리냐? 자, 일단은 이 혈액에는 지금 아직 폐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뭐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렇죠. 얘는 이 혈액에는 이산화탄소가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혈액 입장에서 이산화탄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혈액 안에 들어있는 이산화탄소를 이렇게 버립니다. 그러면 모세혈관 속 혈액에는 상대적으로 CO2의 양, 즉 이산화탄소의 양이 줄어들겠죠? 반면에 자, 이산화탄소를 줄어들고 뭐가 많아져야 됩니까? 그쵸? 이 여기를 지나는 혈액들은 산소가 많아져야 돼요. 그 산소는 어디 있습니까? 바로 여기 있죠. 우리가 숨을 들이마실 때 들어온 공기 안에 더 많이 포함되어 있는 산소가, 여기 있는 산소, 폐포, 공기주머니 안에 있는 산소가 바로 여기 있는 모세혈관 속 혈액에 산소를 넣어주는 거죠. 이걸 우리가 이제 기체교환의 과정이라고 하고, 그러면 이 폐포를 둘러싸고 있는 모세혈관에 있는 혈액은 분명히 이 폐포에 있는 공기와 맞닿기 전에는 이산화탄소가 많았는데 이산화탄소를 공기 중에 폐포 안에 버리고 폐포 안에 들어있는 공기에서 산소를 받아왔어요. 따라서 폐를 지나게 되면 상대적으로 다시 산소가 더 많아지는 좀 더 깨끗하고 신선한 혈액이 되어서 돌아오는 거죠. 이 과정이 바로 호흡입니다. 됐습니까? 어렵지 않죠? 이게 폐포에서 일어나는 작용이고, 그래서 들어갈 때는 산소가 더 많은 상태로 들어가는데 나갈 때는 산소는 혈액에 넣어주고,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받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나갈 때 숨을 내뱉을 때는 이산화탄소가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호흡에서 우리가 들이마실 때는 산소를 들이마시고 뱉을 때는 이산화탄소가 나가는 게 바로 여기서 온 내용입니다. 됐죠? 좋습니다. 이 정도 내용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여러분 교과서에 보시면 이게 나와 있을 거예요. 바로 호흡 운동의 원리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호흡 운동이라는 건 어려운 건 아니고, 선생님이 지금 계속 하는 거, 들이마시고
후 뱉는 것. 즉 들숨과 날숨이 어떠한 원리로 일어나냐를 볼 겁니다. 자, 근데 조금 이상하죠? 우리가 분명히 순환계에서 심장에 대해 얘기하죠. 심장도 혈액이 들어가는 게 있고 나가는 게 있는데 우리가 어떤 원리로 들어가고 나가고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심장은 쿵쿵쿵 뛰면서 혈액을 보내주고 들어가고 펌프와 같은 작용을 하는 것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이 호흡을 하는 폐는요 심장과는 달리 이걸 적을게요. 폐는요 심장과는 달리 근육이 없습니다. 즉 폐는 자기 스스로 커지거나 자기 스스로 작아지지 못하는 거예요. 따라서 폐를 감싸고 있는 다른 친구들의 모양 변화에 의해서 바로 폐가 움직일 수 있는 건데요. 어떤 친구에 의하냐? 바로 우리 지금 여러분 다 만질 수 있습니다. 가장 여기 배 쪽, 가슴 쪽을 감싸고 있는 뼈인 갈비뼈. 그리고 여기 얘기한 거, 폐 아래를 받치고 있는 가로막. 이 두 친구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폐의 모양을 변하고 우리가 들숨과 날숨을 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볼게요. 첫 번째로. 자, 들숨. 그 다음에 날숨. 너무 아래에 적었나? 보이겠죠? 보이겠죠? 좋습니다. 들숨과 날숨.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고 싶을 때 혹은 내뱉고 싶을 때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혈액 속에 이산화탄소의 너무 농도가 높아지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얘를 뱉어야 되니까 날숨이 나가는 거고요. 산소가 부족해지는 경우 산소가 들어가야 되니까 공기를 들이마시는 거고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코와 입으로 들이마시는 게 아니고요. 사실 이 안에 들어있는 방금도 말한 갈비뼈와 가로막의 움직임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얘는 그냥 통로일 뿐이에요. 코와 입. 자, 그럼 들숨인 경우에 어떻게 되냐?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들숨인 경우는 어떻게 되죠? 갈비뼈는 위로 올라가는 거죠. 갈비뼈는 위로 올라가요. 그 다음에 갈비뼈는 위로 올라가는 반면에 이 폐 아래쪽에 있는 가로막인 아래로 내려갑니다. 자, 그러면 대강 그림을 그려보자면 이렇게 폐를 감싸고 있는 공간이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갈비뼈가 이렇게 있을 것이고 이렇게 가로막이 있을 텐데 얘는 올라가고 요놈은 내려왔으니까 갈비뼈와 가로막이 만들고 있는 그 가슴 안의 공간, 그 가슴 안의 공간을 우리가 어려운 말로 뭐라 그러냐면요, 바로 흉곽이라고 해요. 흉곽. 흉곽의 부피는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고 내려갔으니까 안에 공간이 넓어지겠죠. 즉 흉곽의 부피는 커지게 되고요. 따라서 감싸고 있는 놈들의 공간이 넓어졌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있는 그쵸? 그 안에 들어있는 폐의 부피도 더 커질 수 있는 거죠. 폐의 부피 또한 보라색 증가합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압력이라는 거를 봐야 되는데, 자, 안에 들어있는 공기가 똑같다고 했을 때 이 폐에 더 크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있었는데 공기가 이렇게 있었는데 비유를 하자면 폐의 부피가 이만큼 넓어졌어요. 그러면 이 안에 폐 내부에 있는 압력, 이 공기 입자들이 얘를 때리는 거는 더 작아졌을까요? 커졌을까요? 누르는 힘인 압력은 더 작아졌겠죠. 왜? 안에 들어있는 입자는 그대로인데 공간의 부피는 커졌으니까. 따라서 이 경우에는요, 폐 내부의 압력이 작아지고요. 따라서 이 안의 공간이 넓어졌기 때문에, 압력이 낮아졌기 때문에 우리 코 밖에서 공기에 있는 이 입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밀려 들어오는 거죠. 압력이 작아졌기 때문에. 이게 바로 들숨이다. 정리하자면, 자, 다시 볼게요. 갈비뼈가 올라가고 가로막이 내려가서 폐 안의 공간이 흉곽의 부피가 커졌습니다. 그럼 그 안에 들어있는 폐의 부피 또한 커지겠죠? 자, 폐의 부피가 커졌어요. 그러면 이 안에 폐 내부에 있는 압력은
상대적으로 공간이 넓어졌기 때문에 부피가 커졌기 때문에 압력이 작아지겠죠. 따라서 폐 안에 압력이 작아졌기 때문에 몸 밖에 있는, 코 밖에 있는 공기 입자들이 어떻게 폐 안으로 밀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얘를 뭐로 생각하면 될까요? 어떤 걸로 생각하면 될까? 비유할 만한 게 떠오르지가 않네요. 들숨과 날숨, 호흡 운동의 원리를 알아보는 그 실험 기구가 하나 있는데요. 그거 학교 수업 때 영상이나 혹은 실험을 해보셨을 텐데, 그 친구는 가리뼈는 구현할 수 없지만 가로막의 움직임에 따른 폐의 이 들숨날숨의 운동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영상 찾아보시거나 학교에서 선생님께 말씀을 드려보면 보여주실 거예요. 자, 어찌되었든 들숨의 원리고요. 날숨은 뭔가요? 정반대겠죠? 그렇죠. 날숨의 경우에는 갈비뼈와 가로막이 어떻게 됩니까? 갈비뼈는 내려가고 가로막은 올라가겠죠. 자, 그러면 얘가 올라가고 요 내려오는 것들 안에 있는 부피, 흉곽의 부피는 작아질 것이고요. 당연히 공간이 좁아졌으니까 폐도 눌리기 때문에 폐의 부피 또한 감소를 하겠죠. 자, 그러면 이 안에는 굉장히 지금 부피가 작아졌어요. 땅땅땅 계속 입자가 때리고 있죠. 압력이 높아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폐 내부의 압력은 상대적으로 커진 것이 되고요. 따라서 공기들이 폐 안에 있지 않고 여기 너무 좁다. 압력이 너무 높아. 어떻게? 밖으로 나가자라고 해서 날숨이 생기는 거죠. 됐습니까? 이게 바로 들숨과 날숨, 즉 호흡 운동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호흡은 이 정도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흡을 공부할 때 팁은요, 그냥 이것만 따로따로 공부하지 마시고 선생님이 아까 써준 것처럼 순환계에서 순환계에서 혈액순환의 원리와 연결지어서 공부하시면 더 쉽게, 그리고 이 혈액순환에 대한 이해도 또한 높아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배설계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호흡을 통해서 혈액 속에 이산화탄소를 빼고 산소를 다시 넣어준다는 걸 봤고요. 배설계라는 것은 혈액순환을 할 때도 했지만 세포가 사용하고 세포의 결과 나온 노폐물. 근데 어디에 있는 노폐물이죠? 그렇죠. 온몸의 세포에서 받은 노폐물이 우리 몸의 혈액 속. 즉, 배설이라는 것은 혈액 속에 들어있는 노폐물을 혈액에서 빼주기 위한 과정이 바로 배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설계에 해당하는 기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콩팥이라든지 혹은 오줌이 모여있는 방광이라든지 오줌이 타고 내려온 오줌관, 요도, 이런 것들이 바로 배설계에 해당하는 기관들이 되겠고요.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서 배설계에 무엇이 있는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사실 여러분들 이 모양만 봐도 뭔지는 알 수 있을 거예요.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이 모양 딱 보면 뭐처럼 생겼죠? 그렇죠. 콩팥인데 이 친구들은 바로 콩팥이에요. 우리 몸 속에 일반적으로 두 개를 갖고 있고요. 주먹만한 크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콩팥 밑에 있는 이 친구의 여기의 이름은요, 오줌관. 그 다음에 오줌이 오줌관을 통해 타고 내려와서 모여있는 이곳의 이름은 많이 들어봤을 방광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방광에 쌓인 오줌은 요도를 통해서 몸 밖으로 배설을 나가게 되는 것이죠. 됐죠? 이렇게 배설계의 기본적인 기관들을 지금 선생님이 그려봤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오줌이 콩팥에서 만들어져서 이렇게 오줌관을 타고 내려와서 방광에 이렇게 쌓이게 된다. 일정 부분, 일정 양 이상 쌓이게 되면 오줌을 통해서 요도를 통해서 몸 밖으로 나가는 게 이제 배설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중점적으로 볼 것은 바로
이 혈액 속의 노폐물을 빼는 과정, 즉 오줌을 만드는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냐가 더 궁금한 것이고요. 따라서 콩팥은 3개로 더 작은 단위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콩팥 겉질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콩팥 겉이 있으면 뭐가 있겠어요? 속이 있겠죠? 속에는 속질이 있고 마지막으로 콩팥 깔때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깔때기는 뭔지 아마 할머니 요즘은 많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옛날에 보면요 이렇게 생긴 거 있어요. 그 쌀 같은 거 이렇게 담을 때 이렇게 돼가지고 요게 이제 깔때기라는 거예요. 딱 넣으면은 이제 한 군데 모아서 이렇게 내려갈 수 있는 건 깔때기라고 합니다. 어찌되었든 콩팥은 이렇게 콩팥 겉질, 속질 그리고 콩팥 깔때기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도 오줌을 만드는 곳은 바로 이 중에 2군데 콩팥 겉질과 속질에서 오줌을 만들어냅니다. 콩팥 겉질과 콩팥 속질 안에서 오줌을 만들어내는 것들을 모아서 오줌을 만들어내는 단위체인 네프론이라고 부르는데요. 콩팥 안에 있는 네프론이라는 것은 사구체, 그 다음에 보먼주머니, 마지막으로 세뇨관이라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콩팥은 콩팥 겉질과 속질 그리고 콩팥 깔때기로 분류할 수 있어요. 더 작은 단위로는. 그런데 이 중에서 오줌을 만들어내는 것은 콩팥 겉질과 속질에 있는 네프론이라는 친구들이 만드는 건데 이 네프론은 우리가 사구체와 보먼주머니 그리고 세뇨관을 합쳐서 네프론이라고 부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줌을 만들어내는 것은 이 3가지가 모인 네프론에서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만들면 이렇게 모여서 몸 밖으로 배출이 되는 것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어찌되었든 그러면 이제는 이 네프론, 즉 사구체와 보먼주머니 마지막으로 세뇨관에서 어떻게 오줌을 만들어내는지 오줌의 생성 과정을 보겠습니다. 오줌의 생성 과정. 오줌의 생성 과정 하기 전에요. 소소한 궁금증. 보먼주머니 뭡니까? 보먼주머니는 실제로 영국의 외과 의사 이름입니다. 세뇨관에서 우리가 이 배설계를 할 때 요자가 좀 나오거든요. 요라는 글자는요 오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줌이 들어가는 한자가 단어가 뭐 좋은 단어는 아니지만 이런 거 있죠. 모상만하게. 이게 뭐죠? 바닥에다가 길거리에다가 오줌 싸는 거. 이 요. 세뇨관. 여기도 오줌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어찌되었든 요는 일반적으로 오줌을 의미한다라고 여러분들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오줌의 생성 과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줌의 생성은 아까 말씀드린 사구체와 보먼주머니, 세뇨관으로 구성된 네프론에서 만들어지는데요. 일단은 오줌을 보기 전에 노폐물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노폐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포들이 단백질이나 탄수화물 이런 영양소들을 분해를 하면요 이제 그 분해 산물로서 여러 가지 다른 물질,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하지만 그 중에 노폐물이라는 물질을 만들어내는데요. 이 노폐물이 뭐냐? 이 노폐물은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이 냄새 엄청 나는 거. 요즘에는 그 헬스 하시는 분들이 각성하기 위해서 냄새 맡는 거 있는데 바로 아모니아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으로 세포가 영양소를 분해해서 나오는 노폐물은 암모니아예요. 이거는 굉장히 독성이 강합니다. 그런데 이건 너무나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이 암모니아를 담당하는 기관 중에 하나, 간 아시죠? 무슨 거? 이렇게 빨간색이니까 간에서 이 암모니아라는 독성이 강한 걸요 조금 더 독성이 약한 요소라는 노폐물로 바꾸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오줌의 생성 과정에서 노폐물을 얘기할 때는 처음에 생성된 암모니아가 간에서 좀 더 독성이 약해진 요소를 의미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세포가 만들어낸 노폐물은 암모니아다.
그게 요소로 바뀌어서 오줌을 통해서 배출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오줌의 생성 과정을 볼게요. 그림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이거 말고 부숴서 짠. 비싸다. 비싸다. 갈아주고. 오이씨. 미안합니다. 미리 그려놨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자, 이게 이제 선생님이 오줌을 생성하는 곳의 구조를 간단히 그림으로 나타낸 겁니다. 이게 무슨 그림인지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이거를 직접 그리기는 선생님도 쉽지 않아서 교과서나 혹은 사용하시는 교재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당연한 소리겠지만 모세 혈관입니다. 혈관. 그럼 혈관에는 뭐가 지나가요? 그렇죠. 이 안으로 이렇게 혈액이 지나갈 텐데 이 혈액 속에는 글을 바꿔보겠습니다. 여기 지나가는 이 혈액 속에는 뭐가 많겠습니까? 그쵸. 노폐물인 요소가 많이 들어있는 혈액이겠죠. 왜? 아직 오줌을 통해서 밖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갈 때는 노폐물인 요소가 많이 들어있는 혈액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미리 좀 보자면 여기를 모두 통과하고 나오는 이 혈액. 자,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오줌이 만들어지겠죠? 만들어지고 나오는 이 혈액에는 요소가 없는, 노폐물이 없는 신선한 피가 나가는 게 정상이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그 과정, 어떻게 해서 요소가 빠지는지의 과정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그려놓은 요 덩어리가 네프론이라는 건데요. 먼저 요거 지금 혈관이 굉장히 실처럼 꼬여 있어요. 우리가 요걸 바로 사구체라고 해요. 사구체. 모세혈관이 실처럼 꼬여있는 이거 사구체라고 부르고요. 이 모세혈관이 꼬여있는 사구체를 받치고 있는 마치 주머니처럼 되어 있죠. 여기에 이름을 바로 보먼 주머니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보먼 주머니를 통과한 이후에 아래 내려가 있는 이 관의 이름이 바로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얘기한 네프론의 마지막 완성체인 세리오관이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사구체 보먼 주머니 세리오관 합친 네프론이라는 게 여기서 오줌이 만들어진다. 이게 어디에 많이 들어있다? 콩팥 안에 많이 들어있다. 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여기까지가 오줌을 만드는 곳에 대한 설명이고요. 이제 오줌의 생성 과정을 선생님이 크게 세 단계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요. 자, 혈액이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이 혈액 속에는 아까도 말했지만 노폐물인 요소가 많이 들어있어요. 요소가 많이 들어있는데 이렇게 가다가 요소는 굉장히 크기가 작기 때문에 이렇게 통과를 하지 못하고 요 아래로 빠집니다. 사구체에서 보먼 주머니를 이렇게 빠져요. 이 빠지는 과정이 바로 1번 과정이고요. 이 친구들의 이름을 우리가 앞으로 바로 여과라고 해요. 여러분 여과가 뭔지 알죠? 쉽게 말해서 거르는 거예요. 작은 물질들이 여기 통과할 때 사구체에서 보먼 주머니로 걸러지는 거죠. 근데 걸러지는 게 크기가 작은 물질이 아래로 빠질 텐데 우리가 아까 말한 노폐물인 요소가 빠져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소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혈액 속에 들어있어야 하는 크기가 작은 포도당 같은 물질들도 요소 그리고 물과 함께 빠지게 됩니다. 어디서? 사구체에서 보먼 주머니로. 자, 어쨌든 혈액에서 있으면 안 될 요소들이 아래로 빠지게 되었죠. 자, 그런데 두 번째 원래는 요소만 빠져야 되는데 빠지면 안 되는 포도당, 우리 소화계에서 했던 영양소에서 탄수화물을 가장 작게 분해한 최종 산물인 포도당은 오줌을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빠지는 포도당들,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들어있는 포도당들을 다시 혈액으로 흡수하기 위한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혈관으로 흡수하기 위한 재흡수의 과정이 일어납니다.
보시면 세뇨관에서 모세혈관으로 포로당들이 다시 여과된 포로당을 다시 흡수하는 2번 재흡수의 과정이 일어나고요. 마지막으로 자 원래대로라면 혈액이 이렇게 갈 때 노폐물인 요소는 여과로 인해서 다 빠졌어야 되는데 또 세상 일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한 마리 빠져주지, 그죠? 한 마리 빠졌으면 우리가 공부할 때 좀 줄어들었을 텐데 못 빠진 놈들이 이렇게 또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못 빠지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예를 들어 이 동그라미라고 합시다. 이 못 빠진 요소를 다시 오줌으로 세뇨관으로 보내주는 3번의 과정이 있는데요. 이 3번의 과정을 우리가 바로 분비라고 합니다. 분비. 분비는 아직 미처 여과되지 않은 요소를 다시 세뇨관으로 보내주는 게 이제 분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됐습니까? 정리할게요. 오줌의 생성 과정은 여과와 재흡수, 분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여과와 재흡수, 분비, 즉 오줌의 생성은 사구체, 고먼주머니, 세뇨관으로 이루어진 네프론이라는 곳에서 일어나는 과정이죠. 자, 하나씩 보자면 첫 번째, 먼저 혈액 속에 들어있던 크기가 작은 요소, 노폐물이죠. 요소나 포로당은 사구체에서 고먼주머니로 빠지게, 걸러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포로당은 혈액으로 빠지면 다시 미안합니다. 포로당은 오줌으로 빠져서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혈관으로 흡수를 하는 이번 재흡수의 과정이 일어납니다. 또 하나, 미처 여과되지 못한 요소들, 노폐물들이 이제 어떻게 되죠? 혈액에 있으면 안 되니까 다시 한번 세뇨관으로 빼주는 분비의 과정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세 가지의 과정을 통해서 바로 오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빠져나간 물과 그다음에 요소들 이런 것들이 섞어진 오줌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아래로 빠져나가겠죠. 자, 그럼 이제 이 친구들은 어디로 가냐? 바로 콩팥 겉질과 속질을 제외한 콩팥 깔때기로 가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이제 여기의 순서를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콩팥에서 만들어졌죠? 여기 콩팥 깔때기를 통해서 내려갑니다. 어디로 가요? 그렇죠. 초성만 쓰겠습니다. 오줌관. 그 다음에는 방광에 모이는 거죠. 방광. 마지막으로 어디를 통해서? 그렇죠. 요도를 통해서 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오줌의 생성 과정, 즉 혈액 속에 있는 노폐물을 몸 밖으로 빼주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이것으로서 5단원의 내용은 끝입니다. 구설계까지 우리가 다 했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밀도나 혹은 용해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또 추가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열심히 공부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